자, 저희를 좀 줄이겠습니다. 간밤에 빅매치 많았습니다. 그래서 빅매치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은바페의 경기는 빅매치까지는 아니지만, 네, 또 빅매치란 빅매치예요. 빌바오가 좀 잘하죠. 애슬레틱 네, 빌바오가 요즘 잘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또 또 레알은 요즘 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바스크의 혼과 그냥 스페인 최고 명문의 대결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그 얘기 먼저 하기보다는 사진 은바페지만 일단 메뉴 대 아스날. 네, 프리미어리그 시대의 최고 라이벌리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이 팀들이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맨시티, 리버풀처럼 됐지만 2000년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90년대부터 쭉. 음, 왜냐하면 벵거 퍼거슨 기간이 원칙이니까. 그렇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 그랬는데 아무튼 그 둘이 이제 맞붙었습니다. 네, 아스널은 여전히 선두 언저리에서 이제 리버풀을 추격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요. 메뉴는 중위권으로 떨어져 있지만 후뱅 아모링 감독이 이렇게 하는 이거 아세요? 뭐예요? 게임 스트리머들 리액션 안경 벗으면서 기모링 몰라요? 몰라요. 너무 게임 스트리머 기준으로 얘기했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의 남의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장어구이를 먹어도 되겠는데? 근데 리스트에 없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기모링 감독이 오고 나서 앞서서 이제 부임 후 데뷔전 무승부 이후에 연승을 달렸어요, 메뉴가. 네, 바로 전 경기에서 에버턴 상대로 4대 0으로 대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조금 기대가 있었다. 음, 근데 뜻밖의 아모린 감독이 에버튼전의 멤버를 이거다, 답을 찾았다,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콘테는 한번 답을 찾으면 그걸로 시즌 내내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모림이 놀랍게도 골키퍼 빼고 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맨유 팬들은 좀 바라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고인물이 아닌 약간, 감독. 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한다. 음. 이런 느낌의 그런 라인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 바꿨다는 게 선발 멤버는 반쯤 바꿨는데 네, 위치가 그대로인 선수가 하나도 없었다. 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리산마가 못 나왔어요. 네. 그래서 리산마가 못 나와서 마즈라이가 그동안 오른쪽 스토퍼였는데 왼쪽 스토퍼로 돌리고 더리우트로 오른쪽 스토퍼로 돌리고 맥어이어를 스위퍼로 놓고 그렇죠. 복잡한 변화가 있었고 네. 중원에서도 누가 못 나왔는데 아무튼 이 기존에는 카세미루랑 네, 그렇죠. 저기 마이누 조합이었는데 마이누가 네. 못 나왔거든요. 경고 누적으로. 그래서 둘 다 빼버리고 우거르테 부페 이렇게 부페는 참 약간 만능으로 다 쓰는 네. 것 같아요. 부페를 내렸으니까 공미 두비 다 바뀐 거죠. 그러네요. 마운트 가르나초 스트라이커도 이번에 호일룬이었고 지난 경기 지르크제이가 두 골 넣었는데 그렇죠. 그 윙백도 말라시아를 왼쪽에 써보면서 달롯을 또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서 경기력이 어땠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뉴가 잘했다기보다는 전반전에 아스날이 무뎌서 네, 양팀 합쳐서 진짜 제대로 된 슈팅 찬스 같은 게 네. 팀당 한 번씩 전반전 약간 내내. 지루한 네. 전반전이 됐겠네요. 아마 제가 뭐 그 기록을 보지 않았는데 XG 두 팀 합쳐가지고 1 절대 안 되고 합쳐서 0.5 이럴 거예요. 근데 이랬는데 결국 승부는 어디서 갈렸냐? 코너킥에서 세트피스 양팀 모두 다 좀 세트피스를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아스날이 압도적이었고 아스널이 이제 다 순방향으로 그러니까 골대 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그 키커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코너킥은 데클란 라이스, 오른쪽 코너킥은 왼발잡이 사카가 올리는데 선제골은 라이스가 올려가지고 팀버가 받아 넣으면서 아스날 데뷔골을 넣었고요. 네. 그 다음 골은 사카가 올린 거를 파포스트 쪽에서 파티가 헤딩으로 밀어넣고 네. 그다음에 살리바가 이제 아스널이 늘 하는 거죠. 골키퍼를 방해할 겸 한가운데 큰 선수 한 명 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리바가 골키퍼 방해하고 있었는데 살리바 엉덩이 맞고 원쿠션으로 들어가면서 살리바가 내 골이네 이러면서 이제 팔짝 웃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스날은 진짜 네. 뭐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올 시즌 내내 약간 세트피스로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고 확실히 그 토트넘전도 그랬잖아요. 딱 그 한 방. 약간 어떻게 보면 딸깍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제가 사실 이용 기자가 준비해 주신 대본을 약간 무시하고 네, 요약을 먼저 했는데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뭐 여러 팀이 있으니까요. 네, 뒤에 할 얘기도 많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1실점을 했을 때부터 1점하기 전부터죠. 하프타임부터 변화를 메뉴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면의 방향이 에버턴전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의 효과는 있었는데 큰 효과가 없었고 아스날이 한번 세트피스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계속 세트피스를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이 득점 상황 외에도 계속 되게 위협적으로 붙였어요. 네, 그래서 그 중계 카메라가 네. 아르테타만큼이나 그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정말 오래 잡아주는 네, 그런 모습도 재밌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에서도 아스날이 12대 9로 확실히 우위네요. 올 태클은 맨유가 좀 많이 했고 코너킥이 13대 0. 네. 13대 0. 근데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코너킥은 몇 개 줄 수 있는 거니까 상대 홈 원정 경기인데 그거 자체는 뭐 억울할 건 없는데 하필 제격이 맞다면 실점을 할 때의 세트피스 내준 상황마다 상대가 돌파를 잘해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는 레시포드였고 하나는 누구였지? 그 쓸데없는 볼키핑 같은 거 하고 쓸데없이 이제 자기장에서 둘다가 코너킥 주고 이래서 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 보려다가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보네드 플레이 때문에 맨유 팬들이 좀 속이 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했고 그리고 맨유가 이제 최종 마지막 최종 병기로 안토니를 넣었습니다. 이거 최종 변기가 맞나요? 네, 최종 병기인지 뭐 변기인지 아무튼 안토니를 넣었는데 허를 찌르는 교체이긴 하네요. 약간. 근데 안토니를 활용해서 맨유도 세트피스에서 허를 한번 찔렀어요. 뭐냐 이제 부페가 오른발로 차기 괜찮은 자리였기 때문에 직접 프리킥을 찰 줄 알았는데 그 프리킥 장면 차는 척하다가 밀어줬죠. 그래서 침투에 들어간 안토니가 되게 좋은 위치 그 각도는 좀 없지만 골대랑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딱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있으면 구석으로 후리던지 아니면 컷백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되게 애매하게 그 인사이드로 밀어차는 슛 있죠. 저도 그거 보고 약간 왜 슈팅을 왼발잡이 선수 그 왼발잡이 각도로 봤을 때는 강하게 인프런트로 후려야지. 후려서 반대편 골대로 꽂아 넣으면 되는데 발등으로 빵 후려야 되는데 근데 그 애매하게 진짜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 인사이드로 밀어서 위로 뜨는데 느린 슛. 그래서 라야 맞죠? 라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골키퍼 머리 위쪽 공간을 보고 강하게 후린다든지 아니면 호날두도 이제 그 위치에서 굉장히 잘 넣었는데 왼발로 깔아차서 반대편 골문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미드저도 아니면 미드저도 아니었죠. 그 각도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세게만 차도 못 잡으니까 그죠. 튕겨 나와서 뭐라도 되는 자기도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그냥 세게 찼을 때 뭐 아웃프런트에 걸려가지고 골대 가까운 쪽 골대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안겨줬다. 진짜 자신감 부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별명이 요즘에 미켈 플리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현지에서. 미켈 플리스 뭐 세트피스로 많이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토니 플리스 한참 이제 남자의 팀으로 유명할 그렇죠. 때 스토크 시티 감독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스날이야 스토크야. 뱅거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플리스한테 탈탈 털리던 당신의 후계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감독은 세트피스로만 넣습니다. 어떻게든 뭐 성적만 내면 뭐 좋은 건데 아스날 일단 우승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 시즌도 좀 쉽진 않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경기력이 막 좋진 않다. 네. 사실 제가 이 경기를 굳이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황희찬 선수를 볼까 했는데 황희찬이 선발로 못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웨데고르가 돌아온 뒤에 팀 경기가 많이 좋아졌다길래 한번 틀어봤거든요. 웨데고르는 개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해. 아스날테타가 제가 어제 알론소 기사 쓸 때도 얘기했는데 현지에서 뭐 다크 아트니 뭐니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 지연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요즘에 뭐 유명하잖아요. 펩의 어떤 아류인 줄 알았는데 이 감독은 굉장히 실리적이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경기에서도 그런 성향이 또 나왔다. 뭐 요즘 아모림이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홈이지만 웅쿨일 거야. 세트피스로 넣지 뭐.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뭐 아모림 감독 오고 나서 일단은 맨유는 확실히 기대감도 있고 성적도 2승 1무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골도 많이 넣고 있었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한 거는 맨유 입장에서 좀 확실히 아쉬울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뭐 예전이랑은 조금 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막 진짜 교통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뭐 수비할 때도 애매하고 공격할 때도 애매하고 뭐 따라 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좀 그런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타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군요. 레알은 졌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리기도 할 겸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에는
졌는 대로 적었는데 저기 이겼는 대로 적었네요 제가. 원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 검수를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뉴캐슬과 리버풀의 또 이제 빅매치. 물론 요즘 뉴캐슬 순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이 경기는 뭐 골이 많이 나와서 확실히 재밌었던 그런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뉴캐슬 어폰 타인, 이제 뉴캐슬 연고지죠. 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홈 리버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네, PL 14라운드였는데요. 3대 3으로 비겼습니다. 리버풀이 선제골은 뭐 뉴캐슬이 먼저 넣고 리드를 하다가 리버풀이 뭐 살라의 그 굉장한 활약으로 뭐 뒤집는 듯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그렇게 3대 3 무승부로 경기는 끝났고요. 네. 네, 워낙 뭐 예상외로 치열한 경기였다. 네, 뉴캐슬은 일단은 지금 10위에 위치해 있고 리버풀은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분위기도 워낙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뉴캐슬도 꽤 괜찮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뉴캐슬 골이 다 멋있게 들어갔는데 전반 35분에 기마랑이스의 패스를 받은 이 이삭도 좀 이삭도 약간 후리는 걸 좀 잘하잖아요. 네, 언더골이 좀 맞는 스타일이죠. 네. 네, 뭐 쉬운 걸 잘 넣는다기보다는 예전에 그 첼시의 UFO 골 넣은 선수 이름 뭐였죠? 저기 뭐야 파피스요? 예, 파피스 예. 바시스? 네, 첼시 시절에 넣은 게 아닐 텐데 아무튼 파피스 골 말하는 것 같은데. 네, 파피스도 약간 그런 류였던 것 같은데 약간 이사크는 좀 더 뭐 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런 원더골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삭은 조금 더 이제 윙어처럼 빠지기도 하고 덩치도 있고 그렇죠. 좀 다재다능한데 이제 결정력이 막 좋지 않은 그런 선수죠. 아무튼 이날 굉장히 멋지게 후린 선제골로 뉴캐슬이 먼저 앞서갔고요. 리버풀은 이제 살라가 만능을 했습니다. 네. 네, 살라의 어시를 받은 커티스 존스의 동점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이 다시 앞서갔는데 역시 잉글랜드의 젊은 이선자원 중에서 어떤 순간적인 어떤 발재간이나 이런 데서 또 가장 앞서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고든이죠. 그렇죠. 뭐 네. 폭발력도 있고. 고든이 이삭의 스루 패스를 받은 다음에 그 조고메스랑 자렐 콴사가 따라왔는데 네. 딱 앞에 있는 고메스였거든요. 근데 퍼스트 터치를 그 흔히 말하는 팬텀식으로 아. 따닥해서 고메스가 넘어졌을 거예요. 예, 이렇게 잡아뜨린 다음에 메시의 그 매치총이었거든요. 매치총. 딱 집어넣는 그런 멋진 슛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후에 살라가 이제 이 골 1도움으로 주인공인 건 맞지만 팀이 좀 좋은 교체가 있었다. 이제 또 슬롯이 따라가는 저력을 보여줬다. 뭐냐면 고메스를 빼고 네. 이날 선발이 아니었던 아놀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수비형 라이트백으로 콴사가 잘하는 경기들 오히려 콴사를 포인트로 쓰는 경기도 있었는데 네. 이날은 고메스를 빼고 콴사를 센터백으로 돌리고 라이트백으로 아놀드를 넣어서 아놀드가 주고 살라가 넣고로 두 골이 났어요. 예, 그래서 규칙가 딱 맞아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3대 1로 역전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켈러허 선수가 그 머리 위로 슝 날아가는 프리킥을 네.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못 잡았어요. 11월에 그렇게 잘했는데. 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사실은 그래도 나가는 공에 가까웠는데 또 뉴캐슬 하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 보여주는 수비수들이 또 대대로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비안 셰어가 진짜 거의 나가는 공이었는데 센터백이잖아요. 네. 몸을 날려가지고 발을 대서 그걸 밀어 넣으면서 3대 3이 됐습니다. 이렇게 끝났고요. 네. 뭐 극적인 경기였다. 켈러 같은 경우에는 노이어 제치고 어제 이제 ESM 이달의 팀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되게 최근에도 잘했고 이런 맞대결도 잘했고 이런 약간 불안감을 보이면 또 리버풀 팬들은 알리송의 대체자로 생각을 하다가 또 괜히 약간은 좀 의심이 들긴 하겠네요. 네,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켈러 선수가 리버풀 팬들한테 좀 호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충성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충성심은 있지만 나가라. 너를 위해서라도 주전하러 가라. 네, 뭐 잘하는 골키퍼는 많은데 이제 그런 골키퍼들도 사실 큰 실수가 문제가 돼가지고 B클럽에서 오래 못 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B클럽에서는 약간 이런 큰 실수는 최대한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좀 김민재 선수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 알지만 센터백이나 골키퍼는 경기 전반적으로 자잘자잘하게 좋은 플레이 100개 했어도 결국 그렇죠. 크게 하나 실수하면 평점 확 깎이고. 어제 김민재 선수도 헤딩 장면에서 헤딩골 레버쿠젠 헤딩골 장면에서 낙하지점 포착 잘못했다고 평점이 깎이더라고요. 확실히. 레버쿠젠이 골이 헤딩골이었나? 네, 아무튼 실점 상황에서 텔라
네, 텔라 맞아요. 텔라의 네. 골 장면에서 약간 그 김민재한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렇게 하면서 평점을 좀 깎았는데 골키퍼나 수비나 확실히 그런 실점 장면 하나가 나오면 평점 같은 건 확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버풀은 비겼는데 비겨도 여전히 선두입니다만 아무튼 비겨서 승점차가 첼시, 아스널과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살라는 여전히 굉장히 너무 잘하는 것 하면서,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올 시즌 또 다시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살라도 그렇고 반다이크도 그렇고 이 두 선수가 아니었으면 솔직히 저는 슬롯의 리버풀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이 두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살라 뭐 이런데도 재계약을 안 하는 걸 보면 토트넘이 손흥민이랑 좀 미적거리는 건뭐 양반인지 않나 생각도 들고 계속 불만 네. 표하더라고요. 리버풀의 뭐 클럽의 협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한 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나 같은데. 오퍼 못 받았어, 막 이러면서. 네. 네. 실력이 되니까 또 저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살라가 리그 13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고요. 프리미어리그 5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13골 8도. 8도. 네, 기록 14라운드인데 지금 13골 8도입니다, 여러분. 뭐 하피냐가 라리가에서 막 잘하고 있다 하는데 살라도 지금 못지 않네요. PL에서는. 네. 사실 좀 혼란이 좀 주춤하기도 하고 네. 팀 성적으로 좀 못 이어가는 모습. 특히 최근에 팀이 되게 부진할 때 혼란이 자꾸 날려먹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영양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가, 골과 도움의 총 개수 여러 면에서 볼 때 살라 역시 이번 시즌 유럽 빅리그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네. 한 명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레알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빅매치인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라리가 순위표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알, 바르셀로나 밑에 누구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번 시즌은 레알, 바르셀로나 1위 아시죠? 네. 레알 2위, 아틀레티코가 3위. 여기까지 고정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틀레틱 클루브, 이제 빌바오가 4위고요. 음. 그 밑에 비아레알, 마요르카. 야, 마요르카는 안 떨어지네요. 전 음.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10라운드 지나면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지로나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네. 소시에다드, 베티스, 세비야. 세비야 그래도 살아나긴 했어요. 예, 강등권이었던 세비야랑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위, 4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엄연한 빅매치였던 이 경기 이제 빌바오의 홈구장인 산 마메스에서 열렸습니다. 산 마메스 가봤어요? 네, 한번 가봤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경기장입니다. 예뻐요, 경기장 일단 네.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빌바오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예쁜 도시라서 그래서 그런지 산마메스가 좀 더 예뻐 보여요. 네, 아주 뭐 나중에 한번 스페인 가실 일 있으면 빌바오 가셨다가 저기 외관만 봐도 예쁘거든요. 한번 가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갔어요. 구겐하임 안 갔습니다. 거기도 외관만 봐도 예쁜 건물로 그쵸.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구겐하임에 뭐 있는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겉모습은 다 아는. 그렇죠. 네. 네. 미술관이고 가면 그냥 기념품 사기 좋습니다. 그 정도. 스페니아 가서 네. 스페니아 살 거 없다 이러면 이제 만약에 여자인 친구가 있다 아니면 여자친구나 그런 거 거기 구겐하임 가셔서 사면 됩니다. 제가 스페인 한 번도 못 가봐서 만약에 처음 가면 제가 바르셀로나 되게 좋아하는데 네. 가우디를 좋아하거든요. 바르셀로나를 갈지 북부를 갈지 남부를 갈지. 바르셀로나는 약간 식상한 느낌이 있어서 한국인들 많이 안 가는 아스투리아스 지방이나 아니면 그 북부 근데 처음 네, 가는데 바스크 지방 가는데 처음 가는데 괜찮습니다. 한국인 많은지 알바요? 네, 그런 차원에서 바스크 되게 궁금하긴 해요. 거기는 가면 일단 스페인 여행객도 많고 음. 네, 그러니까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약간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사실 뭐 관광객 네, 천지죠 천지.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가우디 팬에 가까워서 어.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에 뭐 많죠. 네, 엄청 많죠. 저 가우디 책도 여러 권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팬이시군요. 아무튼 근데 가보진 못했다. 사실 출장으로 다 갈 일이 있는데 네. 바르셀로나 경기를 베를린에서 봤어요. 아 챔스 결승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자,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쌉소리가 길었는데 아틀레틱 클루브의 네. 홈구장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를 보면 일단 아틀레틱이 2대1로 이겼고요. 네. 일단 후반 8분 아틀레틱의 크로스 공격을 쿠르투아가 제대로 쳐내지 못해서 베렌게르가 밀어넣어서 앞서갑니다. 그리고 레알은 벨링엄의 동점골이 있었는데 벨링엄이 최근 4경기 연속골인가 5경기 연속골인가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음바페가 중거리 슛을 되게 잘 차가지고 그거를 상대 골키퍼가 쳐냈죠. 쳐냈는데 멀리 못 가니까 벨링엄이 밀어넣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후반 35분에 레알이 빌드업에서 실수를 했어요. 이거 아마 발베르데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발베르데 맞네요. 이 써있네요. 발베르데가 실수한 거를
가로챈 구루세타가 그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레알의 어떤 자체 삽질로 약간 자멸했네요. 네, 승리를 놓쳤습니다. 이날은 뭐 아틀레틱 하면은 많이들 아시는 선수가 좌우에 윌리엄스 형제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이안 산세트 있을 건데 네. 이날은 이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주인공인 그런 날이었다. 근데 그래서 음바페 우리가 왜 음바페 얘기를 하는가? 이날 뭐 일단 결정력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있었죠? 일단 전반 13분에 노골적인 오프사이드 위치였는데 수비 맞고 굴절된 공수도 있어서 일단 차 넣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VAR 판독으로 득점 무효가 선언이 됐고요. 네, 이걸 통해서 뒤에 얘기 먼저 하면 오프사이드 최다 오프사이드 라리가 오프사이드 1위 오프사이드 경기당 1.6회 와. 20회가 넘었고요. 20회인가 20회가 넘었나 그렇고요. 네, 그 정도 육박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지난 시즌 한 시즌 내내 파리 생제르맹에서 20개 했습니다. 아, 지금 페이스를 보면 3배의 페이스죠. 그러네요. 네, 네. 정말. 그러면서 이것도 뒤에 말할 결정력과 더불어서 좀 쫓긴다는 느낌. 네. 심투 마음이 타이밍이 급하다. 빠르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주죠. 네. 이 선수가 사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침투 좀만 천천히 해도 충분히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가서 공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침투 타임을 못 잡는 거는 스스로 굉장히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몰려 있는 마음이 또 경기 중에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에 여러 번 드러나는데 일단 후반 23분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안토니오 리디거가 상대 골키퍼 아기레 사발라 골키퍼한테 밀리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음바페가 키커로 나섰어요. 근데 이번에도 킥이 굉장히 좀 어중간한 빠르지도 않고 구석으로 향하지도 않는 그런 킥으로 결국 골키퍼한테 막혔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연속으로 거의 PK를 실축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때도 킥이 애매했고 이번에도 킥이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킥 페널티킥 같은 경우 완전 자신감 문제잖아요. 음바페도 굉장히 자신감 떨어진 상태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 2개를 놓쳤는데 네. 페널티킥 벌써 2개 놓친 선수 이 부문 1위. 이 부문 1위입니다. 예, 아쉽게도. 예. 사실 페널티킥 같은 거는 레알에는 워낙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건 밀어주는 거거든요. 음바페 지금 기살리 이겨주기. 네. 우리 음바페 빨리 넣어 이런 느낌인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히려 역효과로 좀 더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레알은 최근 11경기에서 6승 5패. 11경기 6승 5패인데 네. 이제 옵타가 재밌는 기록을 저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4패에 얼마나 걸렸나? 4패에 73경기가 걸렸습니다. 52승 17무 4패. 와. 최근 11경기 네. 6승 5패. 얼마나 부진한지 알 수 있고 사실은 리그 패배가 많은 것보다도 이게 더 뼈 아픈데 그 5패 중에서 챔스가 3패예요. 아, 챔스의 왕이 예. 이번 시즌에는 뭐 간당간당합니다. 바뀌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리그 페이지로 바뀌었잖아요 방식이. 뭐 그런 영향도 좀 있겠지만 일단 레알 자체도 부진하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레알은 원래 챔스 조별리그 원래 부진합니다. 네. 그러다가 토너먼트에서 16강부터 얘네들 봐라, 얘네들 봐라 이러다가 갑자기 우승하는 거거든요. 조별리그가 2경기가 더 많아져서 네. 더 힘들어지긴 했네요. 그러니까 조별리그부터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강팀 많이 만나고 빡세였잖아요. 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샤우타르한테도 밀려서 떨어질 뻔하고 막 그런 팀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사적으로 좀 그런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바페의 어떤 멘탈 코치가 네.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보니까 드리블 수치도 굉장히 떨어졌네요. 이날은 그랬어요. 네, 네. 드리블 성공률이 40%.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모로 음바페가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고 지금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라서 사실 음바페가 에이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비니시우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바페에 대한 의구심이 확실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비니시우스 선수가 그 볼호그 드리블로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건 훨씬 낫기 때문에 네. 함께 있을 때 비니시우스를 천연방에 놓고 음바페를 좀 왼쪽으로 빼면서 그러면 조금 뭐 음바페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 빠지고 더 부담감이 커진 것 같아요. 스스로. 맞습니다. 예. 오히려 벨링엄을 레알은 좀 더 잘 써서 좀 결과를 좀 바꿔놓고 음바페를 좀 천천히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자기 쪽에서 이제 후에서도 좀 끌어당겨줄 수 있는 선수가 네. 비니시우스 없는 지금은 사실은 제 생각엔 아르다 귤러거든요. 아 그렇죠. 아르다 귤레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 드리블 치면서 네. 굉장히 그래비티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는 그냥 부진해요.
지난 시즌 막판에 네. 기회 좀 잡을 때 진짜 막 미친 듯이 몰아치면서 한 와 얘 미쳤다. 거의 10골 가까이 넣지 않았네. 네, 뭐 그런 소리 나왔고 네. 그래서 유로에서도 그 누구야 잘했죠. 유벤투스의 케넨 일디즈와 더불어서 네. 예, 튀르키예의 좌우 윙어로서 그렇죠. 활약을 많이 해줬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형들이 팀이 좀 갈피를 못 잡으니까 동생이 같이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르다 귤러 선수가 좀 부진한 것도 좀 아쉽습니다. 워낙 어린 선수라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캐리하기는 레알 같은 구단을 그 어린 선수가 막 끌고 가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야말이 좀 대단하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진짜 음바페는 사실 생각해 보면 제일 큰 장점이 심리적으로 되게 얄미울 정도로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챔피언스리그보다 더 부담이 큰 세계에서 유일한 무대 월드컵 결승전 그렇죠. PK 막 탁탁 차놓고 기계다 난 기계야 네. 난 감정이 없어 거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레알 와가지고 이 정도로 관심 많은 건 처음이었나 봐. 네, 표정 자체가 좀 뭐랄까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 베컴 다큐멘터리 보면 네. 옐로우 페이퍼의 본산지 영국에서 그렇게 파파라치에 시달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영국 최고의 아이돌 가수랑 결혼했기 때문에 더 시달리고 막 집 전화 도청당하고 개판 나게 살았던 베컴조차 마드리드로 가보니까 더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간 다음에 더 훨씬 심하게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고 베컴이랑 그 데이브 베컴이랑 이제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랑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음바페도 내가 뭐 프랑스 그 시끌시끌한 대도시 파리 터졌네 지금. 폰 좀 켜볼래? 여러분 저희 막 얘기 들리나요? 여러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터졌었나요? 아 멀쩡해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안 터졌어요? 저희 터졌어요. 쪽에서는 화면이 참 먹통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세우치면 되겠지? 네, 다시 됩니다. 저희 화면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끄고 이렇게. 네. 자, 하던 얘기가 그러면 안 끊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나도 대도시 파리에서 살고 있었고 네. 프랑스 최고의 스타고 나는 관심에 익숙해. 부담은 개뿔. 나 레알 가서 씹어 먹는다 했는데 와 보니까는 뭐 계속 하루 종일 막 음바페가 나 어쩌고 저쩌고 음바페가 볼 터치를 몇 번 했고 막 미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죠. 한 경기만 못해도 난리 나고 지금 PSG 때는 그래도 이 프랑스 선수이고 대표적인 선수다 보니까 그쵸. 감싸주는 약간 거. 좀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레알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내에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도 뭐 만약에 선수들은 기사 안 본다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어쩌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저 나라 선수들이 어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 선수나 한국 감독들, 한국에서 일한 감독들에 비춰보면 다 봅니다. 솔직히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봐요. 네. 내가 잘했을 땐 볼 거 아니야, 적어도. 못해도 봅니다. 안 돼. 이렇게 본다니까. 그렇죠. 이게 본다고. 어디 지나가다가도 뭐 어디 화면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철수란 선수 있나? 유명 선수 중에 A란 선수입니다. A야 너 요즘 뭐 무슨 일이니? 이모한테 카톡 오고. 걱정된다. 갑자기 뭐 이런 거. 카톡 와. 이모가 별일 없지. 찌라시 뭐 유튜브 가짜 뉴스랑 구분 못 하고 너 누구랑 싸웠다며 진짜니? 네가 손흥민의 역적이니? 막 이모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괜히 반응을 찾아보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지금 상황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럼 뭐 지나간 얘기고 원체 유명한 얘기니까 네. 제가 자주 꺼내는 게 시세케 감독은 그 원정 경기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 뭐 지거나 안 좋으면 비행기 타러 가는 동안 내내 통역한테 네이버 댓글 있을 때 보면서 이거 한국어로 뭐야? 이거 뭐라고 하면 다 물어봤다니까. 네, 비행기 탈 때까지. 자, 집착하는 스타일이네. 네, 아니, 그때 생각보다 흔해요. 네. 아무튼 그렇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멘탈 코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빅매치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내친 김에 한 간밤에 있었던 유럽 얘기
경기들 네.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첼시도 있었나요 경기가? 첼시 5대1로 이겼던 것 저기 같은데. 한국인 해외파 얘기하시는데 한국인 해외파는 나중에 모아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시티가 노팅엄을 3대0으로 발랐고요. 누팅엄이죠. 누팅엄. 네, 누누의 노팅엄 네.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날 발렸고 첼시는 소튼의 5대1. 첼시 요즘 소트는- 상승세 무섭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소튼은 이제 가겠네요. 그렇죠. 벌써 확정급이고 첼시의 득점자는 디사시, 은쿤쿠, 마두에케, 파머, 산초. 와, 산초까지. 진짜 기분 좋게 나눠 넣었다. 네. 네. 어시스트 되게 여러 선수가 했네요. 네, 보니까. 이랬고요.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그다음에 빌라가 브랜퍼드에 3대1로 이기면서 최근에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경기 무승이었나? 예, 그랬을 텐데. 네. 아약스가 위트르트랑 비겼네요. 아약스가 이제 PSV 추격에 좀 제동이 걸렸고 그리고 셀틱 경기 했는데 양윤 선수 안 나와가지고 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셀틱 트리오는 음. 대부분 사라지고 있군요. 지금 다들. 맞습니다. 이걸 꺼야지. 자, 다음입니다. 넘어가야죠. 네. 자, 한국인 선수의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뭐 간단하게라도 다 전해드리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요즘 이적설이 끊지 않습니다. 일주일 새에 벌써 두 팀이 연결이 됐는데 네. 뭐 가벼운 팀들이 아니죠. 음. 이번 주 초에는 바르셀로나 이적설 나왔고 이제 오늘 이제 현지 시간은 어제인데 맨유와 연결이 좀 됐습니다. 네. 영국 기브미 스포츠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어떻게 나왔냐? 제목으로 손흥민은 맨유의 유력한 타깃. 오호.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매체를 좀 기사를 읽어보니까 올드 트래퍼드 주변에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이 유력한 타깃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오호. 많다라고 약간의 그 취재가 들어간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밑에는 해리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놓친 걸 아쉬워하는 맨유 팬들이 케인의 파트너로 잘해준 손흥민 영입을 반길 것이다라고 약간은 추측성을 왜 웃으세요? 좀 너무 갖다 붙인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약간 아니 손흥민은 손흥민이지. 손흥민이 물론 그러니까- 케인만 못하진 하지. 잉글랜드에서 어떤 명성은 요지는 손흥민을 반길 것이다라는 거죠. 득점왕이야. 네. 누구의 옆에 있던 선수 이렇게 그렇죠. 부르지 마. 네.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케인만큼 뭐 골은 많이 넣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이런 부분이 맨유에 필요한 거니까 충분히 맨유도 손흥민 선수를 반길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 일단 맨유도 과거에 노장 선수들을 굉장히 영입을 잘해서 활용했다는 점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보면 공격진에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맨유가 질라탄을 35살 때 질라탄 영입했고 카바니도 33세 PSG에서 맨유로 합류를 했습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는 뭐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36세에 맨유로 복귀를 했고요. 제가 틀딱 같은 소리 하나 됩니까? 네.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메뉴는. 또 누구 있었죠? 일단 기억하실 만한 세대에서는 라르손. 라르송. 그렇죠. 헨리크 라르손이 네. 그 스웨덴의 레전드 공격수죠. 전성기 다 지나고 나서 셀틱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바르셀로나 가서 챔스 우승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30대 중반에 메뉴 왔습니다. 아, 그때 반짝했었는데 괜찮았고. 칸토나 좀 늦게 오지 않았나요? 칸토나. 칸토아는 일찍 20대에 와서 일찍 은퇴했어요. 일찍 메뉴에서 은퇴했고. 은퇴해서 31세. 네. 그 퍼거슨 때 그런 게 많았는데 퍼거슨이 센터백 공백이 생기니까 당시에 이미 늙었던 프랑스 월드컵 우승 멤버 센터백 로랑 블랑을 영입해서 네. 단기적으로 몇 적이 있고 로랑 블랑 있죠. 그 다음에 테디 셰링엄 그 메뉴 트래블 때 골을 넣었던 테디 셰링엄도 늙어서 왔어요. 30대 그렇죠. 중반에 왔습니다. 토트넘 전성기 보내고 네. 그런 케이스가 메뉴는 많습니다.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이 충분히 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EPL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당장 지난 시즌만 봐도 뭐 17골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애매하거든요. 왼쪽 윙어 자원이 가르나초가 뭐 나오고 있지만 뭐 확실하게 주전이라 할 만한 활약은 뭐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뭐 앞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리스의 막 가르나초의 그 빅찬스 미스 이런 것들이 저한테 뜨거든요. 그 정도로 약간 결정력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적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 바르셀로나 이적설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르셀로나 이적설도 내용 기사 매체 자체는 엘골 디지털이라고 조금 떨어지는 매체죠. 떨어지는 매체지만
내용 자체는 뭐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시나리오가 적혀 있긴 했어요. 일단은 바르셀로나도 왼쪽 윙어로 지금 하피냐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뭐 왼쪽 윙어 느낌은 아니잖아요. 왼쪽 윙어 자원이라고 분류할 만한 선수가 안수파티 그리고 페란 토레스 이렇게 두 선수가 있는데 파티는 그냥 부상 이후에 너무 일찍 저무는 느낌이고 그쵸. 페런 토레스는 여전히 세모발. 애매한 네. 세모발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데 다 세모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이 두 선수를 내년 여름에 처분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FA로 풀리면 충분히 영입할 수 있다. 이두 선수한테 주는 주급을 좀 아껴서 그렇죠. 그 네, 셀러리 캡에 캡 룸이 있어야 그쵸. 영입할 수 있으니까. 손흥민한테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적혔던 내용 중 하나가 데쿠가 지금 바르셀로나 단장으로 있거든요. 데쿠는 손흥민이 토트넘이랑 1년 연장이 안 될 거라고 본다라고 좀 적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점들을 좀 두 가지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감독하는 친구들은 아직 다 날씬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데쿠는 살이 퉁퉁하게 불어가지고 비즈니스맨이라 그런가? 제 친구 중에 딱 그런 체형인 친구도 있는데 네. 국어교사. 흔한 체형이 됐습니다. 예. 바르셀로나도 이제 최근에 야말이 빠졌을 때 하피냐가 결국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왼쪽으로 좀 쓰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유스 선수 라마시아 출신의 그런 유망주들 성향이 전부 다 대부분 중앙지향적인데 그 선수들이 뭐 워낙 기술도 좋고 해서 왼쪽으로 보내서 좀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좀 파괴력 같은 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가짜 윙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원래는 가비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예, 중미에 가까운 선수를 윙어로 보내는 거. 네. 그 차비가 말년에 마지막 찐찐막 부활 잠깐 했을 때 그 전술을 썼다가 그쵸. 잠깐 부활했었죠.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아직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말씀 그만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바르셀로나 유망주 풀이 공격 쪽보다는 중미 쪽에 완전 집중해서 그쵸. 나오네요. 네. 공격이나 윙어 쪽이 잘 안 나오네. 그런 상황 이제 뭐 각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손흥민 이적설에 그런 약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뭐 손흥민 선수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먹었고 네. 그 B클럽 바로 아래 정도 되는 뭐 사람에 따라 B클럽이라 부르기도 하죠. 토트넘에서 이미 인정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가면 B클럽밖에 없습니다. 음. 예.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팀은 전 세계 10개 미만이다. 그렇죠. 그 다른 팀 손흥민 아니면- 가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진짜 아니면 그 다음 오히려 가능성 높은 게 사우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적설이 나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팀이랑 계약 상태가 좀 애매해. 그러면 윙어가 애매한 팀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수순입니다. 이게 신빙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위상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적설이 나오냐 좀 살펴보면 일단 1년 연장 계약이라는 보도가 한 10월인가 9월에 연달아 나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11월 들어서는 그런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인데 한 달도 남지 않았죠. 1월 1일부터 손흥민은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보스너한 룰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적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는데 그 말만 계속 보도로만 나오고 토트넘에서는 뭐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히 지금은 조금 좀 기류가 바뀌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연장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발동 안 하기로 했다. 충격 이런 보도가 없기 때문에 네, 발동할 거라는 보도는 분명히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발동 쪽이 정배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발동한다.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 네. 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프리로 뭐 보스만이 어쩌고 나오면 원래는 이런 거 안 나오면 레빈 더 늦게 하고 싶었다.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진짜 막 얄미운 타이밍 12월 29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한다. 이런 시나리오 봅니다. 네. 근데 뭐 또 다른 시간으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 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손흥민이 그래도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을 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레전드니까 마지막으로 선심 쓰듯이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럴 거면 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봤어요. 그럴 거면 해리 케인부터 저기 뭐야 맨체스터 시티에 1억 유로인가 1억 파운드인가 받고 팔았지. 아 그렇죠. 근데 아닌데 구두 협약은 개뿔 그- 이구대 처박혀 이랬잖아요. 그리고 레비 입장에서 레비가 싫어하는 게 라이벌 팀으로 보내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맨유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순위 경쟁을 하는 그치. 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웃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토트넘이 뭐 보통 4위 잘 못 노리고 5, 6위 정도 하고 네. 메뉴가 막 1위에 있으면 보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그렇죠. 베르바토프 가고 뭐 로비킨 리버풀 가고 이런 것처럼 네. 아 우리랑 레벨이 다르네 이런 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메뉴가 말 그대로 경쟁자야. 4강에 들기 위해서 아득바득 길을 쓰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메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찐 경쟁자입니다. 네. 또 그런 괜히 거 맨유가 원한다고 하면 토트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또 더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맞는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아모림 축구의 손흥민 상당히 잘 맞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렇게 전술적인 감독일수록 네. 손흥민이 뭐 창의성보다는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서 팀 플레이를 잘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감독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만들어 그럼 딱딱 가서 만들고 딱 삼각형 딱 만들고 사각형 딱 만들고 네.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맨유에는 손흥민의 조력자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뭐 지리크지 같은 경우도 사실 톱으로 나오지만 약간 공미 정도 위치로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오히려 지리크지 네덜란드 케인? 네덜란드 케인? 네, 지리크지 아니면 부페 응. 이 두 선수가 좀 손흥민과 호흡을 잘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맨유로 가게 된다면 네. 뭐 가능성이 지금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뭐 팀토크라는 매체에서도 지금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 아모림 체제 3-4-2-1 체제에서 그 2의 그 공미 역할 중 하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거죠. 예. 레시포드가 거기는 레시포드를 최전방에 두고 부페와 손흥민이 그 이 자리에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 너무 프레임이 너무 얇긴 한데 네. 아무튼 부패만 붙박이고 지금 그렇죠. 스트라이커 자리에 가르나초, 호일룬, 레시포드 2선에 또 레시포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마운트, 가르나초 또 누구 있습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엄청 많아요. 네. 가용 자원이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승리하는 자가 앞으로 영원히 아모링의 그 황태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아니죠. 전원 탈락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좀 다 애매하다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모림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자면 뭐 맨유랑도 상상이 나쁘지 않다. 손흥민과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채팅에서도 많은 얘기 해주고 계신데 뭐 가능한 얘기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정우영 선수도 이적설이 있다길래 이제 윤영 기자가 찾아주셨는데요. 네. 뭐 이적설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팀에 완전히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정우영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네. 지난 시즌 많이 못 뛰었죠. 네,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즌 초반 잘 뛰다가 아시안 게임 갔다 왔더니 너 자리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막 거의 못 나오다가 막판에 좀 나왔어요. 네, 또 슈투트가르트가 워낙 성적이 너무 좋아서 사실 뭐 왜 못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엔조미오가 막 씹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정우영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으로 이제 임대가 됐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또 지난 시즌 말아먹었다가 이번 시즌 부활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거의 뭐 강등까지 몰렸다가 우니온이요? 네, 탈출하지 않았나요? 우니온이란 팀 자체도 뭐 좀 살아나서 네.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상위권 녹화하고 있었는데 최근 5경기 2무 3패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또 연승할 수도 있는 팀이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정우영 선수가 올 시즌 약간 좀 늦게 이적을 했죠. 네, 슈투트가르트에서 뭐 여러 이적설이 나왔어요. 위니용 승질루아. 네, 뭐 이런 팀들, 벨기에 팀 이런 팀들이랑 막 이적설이 막 나오다가 우니온이 임대로 좀 손을 내밀면서 다행히 분데스리가에 좀 남게 됐는데 적응을 생각보다 잘해서 지금 계속 뭐 선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포메이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3-4-2-1 포메이션에 그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정우영 선수한테 가장 맞는 포지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라이트 윙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매체에서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시즌 종료 후에 정우영이 베를린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베를린은 약 700만 유로, 104억 원 정도입니다. 완전히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임대로 올 때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이 됐다는 게 이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좀 밝혀진 거죠. 또 이거 보면 정우영의 강점은 다재다능함과 질 높은 경기력, 특정 포지션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정우영 선수가 뭐 충분히 강점으로 뽑힐 만한 우리가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적 조항을 발동하냐 안 하냐 이거는 운영원에 좀 선택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700만 유로가 결코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분데스리가 팀들은 솔직히 700만 유로 낼 여유 있었잖아요. 네, 황인범 다 샀습니다. 그렇죠. 황인범 저 정도 몸값이었는데 저거 없어가지고 못 산 거예요. 분데스리가 팀들이.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분데스 팀들도 막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팀이 아닌데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할 당시에 한 350만 유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정우영 선수가. 그래서 지금 몸값도 한 350만 유로 정도로 측정이 돼 있는데 이 선수를 700만 유로에 사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 입장에서는. 결국엔 지지부는 협상을 하겠군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있지만 발동 안 시키고 그냥 깎아줘. 만료 기한 이후에 다시 협상해보자. 이런 팀들이 특히 이탈리아에 그런 구질구질한 놈들 많거든요. 네. 구질구질하더라도 깎아야지 근데 어떻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구질구질 해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 쿨거래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돈이 있어도 구질구질하게 해서 굳이 싸게 영입하는 팀들도 많은데 없는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정우영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분데스리가의 최고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대표팀에서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로파로서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거는 언제든 좀 대표팀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일단 올 시즌 활약상을 보면 11경기 2골을 넣고 있는데 4라운드에서 호펜하임을 상대로 한번 득점을 한 뒤에 최근에 지난 경기였죠. 레버쿠젠을 상대로 또 동점골을 넣으면서 2호 골을 좀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공격 포인트도 올리고 있고 굉장히 좀 전술적으로도 보 스벤son 감독의 그런 전술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전 공격수로 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니온 베를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네, 남을 수도 있다. 네, 황 선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 다음에 황희찬 선수거든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오늘 새벽 경기와 네. 얘기한 다음에 기타 유로파 얘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뭐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여기요? 네. 아, 손흥민 얘기가 또 나오니까. 아니 저건 저기 정우영 선수가 팀 내 공격 아. 기여도가 높냐 안 높냐로 싸우고 네네. 계신데 네. 안 높은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높은 시기도 있고. 네, 일단은 여기 AI 평점으로 평균 평점을 봤을 때는 6.9점으로 지금 나온 공격진 중에서 제일 높긴 합니다. 운이온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서 잘 나갈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공격 포인트 없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활동량이 많은 선수죠. 근데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도 그렇고 슈투트가르트에서도 그렇고 네. 확실히 본인이 전술적인 역할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한 날은 낮은 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인데 정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활동량 많고 팀 내 어떤 공을 잘 돌리고 네. 전방 압박으로 공을 앞에서 끊는 것도 공격 기여도이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죠. 수비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기여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안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프라이부르크 말년이 그랬는데 팀이 자꾸 개인 기량을 더 활용할 걸 주문하고 드리블 잘한 선수 영입하고 이러면은 네. 본인 잘하던 걸 잊어버리고 드리블을 좀 하는 경우 이럴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팀 플레이를 너무 하면서 문전이 아예 못 들어갈 때 네. 그래도 팀 플레이를 하면서 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문전 침투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할 때 이럴 때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장점을 잘 못 살릴 때가 음. 네, 그런 시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네. 약간 좀 정우 선수는 본능적으로 하기보다는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축구해야 기량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네. 자, 황희찬 선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거 제가 쓴 기사가 제 오피니언인데 이제 울버햄튼에서 후반기 뭐 임대라든지 네. 나갈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써봤거든요. 지금 상황이 워낙 뭐 황희찬 선수 개인한테도 그렇고 팀으로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영국 리버풀 지역에 있는 에버턴의 홈구장 네. 히슨 파크에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가 열렸고요. 울버햄튼 원더럴스가 에버턴 원정에서 0대 4로 대떡을 당했어요. 에버턴은 맨유한테 0대 4로 맞고 바로 울버햄튼한테 갚아줬네요. 네, 그 같은 하위권끼리의 대결이었고 네. 울버햄튼이 이걸 잡았으면 에버튼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강등권으로. 네, 져가지고 에버튼 오히려 올라가고 울버햄튼 지금 입스위치랑 승점이 같은데 실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득실이 낮아서 입스위치보다 아래예요. 그래서 19위입니다. 네. 절대 꼴찌, 무조건 꼴찌, 벌써 강등 확정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수준의 사우스햄프턴이 20위에 있고 네. 그 바로 위에 울버햄튼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쁘거든요.
근데 이날 뭐 사실 세트 피스에서 우르르 먹은 거라 애슐리 영, 우리 새똥주와 애슐리 영이 직접 프리킥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트 피스 상황에서 저기 수비수 자책골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울버햄튼이 좀 수비 집중력 문제 이번 시즌 반복되는 거죠. 뭐 전술적인 어쩌고보다는 수비 집중력 문제로 네. 사실점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긴 했어요. 근데 달리 말하면 일찌감치 실점 많이 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좀 일찍 넣었거든요. 그렇죠. 네, 50분대에 투입을 해서 네. 황희찬 선수가 30분 넘게 뛰었고 근데 투입된 뒤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된 뒤에 황희찬이 뭐라도 했거나 네. 아니면 하다못해 황희찬은 아무것도 못했어도 동료들이 뭘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역전할 뻔하고 득점기를 만들었다 이러면 황희찬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팀 문제입니다. 이건 팀 문제다. 그래서 이 팀이 전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는 이야기로 좀 이 들리긴 팀에 하는데. 남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뭐냐면 첫째 황희찬 본인의 반등. 본인도 뭐 좀 자신감이 없는 경기가 있었다거나 그렇죠. 요즘 이번 시즌 몸도 좀 안 좋아 보이고 네. 맞긴 하죠. 둘째 팀의 반등. 황희찬이 반등해도 팀이 강등되고 팀 전술이 안 올라오면 소용이 없다. 네. 우리 눈에 안 띈다. 셋째 수비의 개선. 넷째 이걸 모두 통틀어서 강등을 면해야 된다. 이게 강등팀 된 팀에 굳이 남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이 팀에 남아 있는 게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입질이 겨울에 있다면 옮기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뭐 울버햄튼에 남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네. 근데 뭐 지난 여름에 마르세유에서 제안이 왔을 때 안 간 게 조금 서로에게 악수이지 않았나라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고 일단 울버햄튼이 공격수들의 기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황희찬한테 안 좋은 점인데 네. 이번 시즌 주전으로 새로 박은 그 장신 공격수 스트란 라르센 네. 이 선수를 게리올린 감독이 살리는데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스트란 라르센 나쁘지 않아요. 6골. 6골. 그리고 황희찬과 역할이 나쁘지 않네요. 정확하게 겹치는 지난 시즌 파트너 쿠냐. 네. 쿠냐가 7골. 잘 넣고 있네요. 이 둘은 괜찮아요. 팀 득점 자체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황희찬이 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더 없다는 점도 있죠. 근데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팀 문제는 수비가 크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겨울에 입질이 있으면 네.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제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린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황희찬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가진 감독이 임대 같은 거를 제시해 온다면 네. 울버햄튼 입장에서 황희찬의 주급을 아끼고 또 다른 임대생을 데려오던지 해서 그렇죠. 다른 퍼즐을 맞춰서 잔류를 노려볼 수 있잖아요. 네. 황희찬도 어떤 다른 팀에서 반등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아직 이런 기사가 요즘에 막 나오진 않는데 네. 오히려 시즌 초반에 좀 부진이 시작될 때부터 뭐 뒤에 슬래틱이나 이런 데서도 1월쯤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네. 황희찬이 만약에 나간다면 쫓겨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살 길 찾아서 내 발로 나간다의 구도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히려 진짜 떠나는 게 지금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황희찬 선수도 약간 그런 갈피를 못 잡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뭐 팀 전술도 안 맞는 것 같고 네네. 저번에 거의 수비만 하다가 막 끝난 경기들도 있고 윙백처럼 네, 그런 자기가 잘하는 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근데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너 보여준 모습들 그런 거를 보고 영입을 원하는 팀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EPL 팀도 있을 거고 뭐 EPL 이적서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리즈도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퍼가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뭐 울버햄튼에 보내려고 하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울버햄튼도 지금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뭐 보유를 하면서 좀 보강을 해야지 강등권을 좀 탈출을 할 텐데 뭐 아니면 다른 팀이랑 좀 서로 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좀 뭐 수비수 한 명인과 좀 교환을 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식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쿠냐의 토트넘 이적설이 있어요. 채팅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토트넘이든 어디든 오히려 쿠냐가 먼저 나갈 수가 있긴 하죠. 뭐 골은 일단 잘 넣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울버햄튼이 커리어도 괜찮은 선수고. 네. 아무리 강등 위기라도 겨울에 꽤 괜찮은 돈을 쳐준다 하면 구단주가 아예 몰라 이러면서 그냥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황희찬 한번 잘 써봐 물릴 수도 네. 있는 거고. 지난 시즌 쿠냐랑 황희찬이랑 득점이 똑같아. 감독 알지?
감독이 막 이를 갈겠죠. 내가 그렇죠. 모르겠냐? 하지만 황희찬 선수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네. 근데 겨울 이적 시장에 본인이 어떻게 되든 팀이 어떻게 되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강등인데. 아 마르세유는 이제 물 건너 갔겠죠? 아 그렇겠죠? 네. 네. 마르세유 지금 잘하고 있나요? 2위인가, 마르세유 2위일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 모나코랑 맞대결을 했을 거예요. 2위 결정전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겼나?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추격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또 약간 지금 애매하죠. 엔리케와 브라솔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물론 리그 승점 획득은 잘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요즘 경기력이 좀 좋지 않죠. 네. 마르세유가 스트라이커를 지금 그 와히 선수 와히 선수 그, 쓰고 있는데 아스널 상대로 골을 넣었던. 와히 선수가 하지만 2골. 네. 이 팀의 주득점원은 그 뒤에 2선에 있는 그린우드와 엔리케입니다. 네. 그린우드와 루이스 엔리케가 각각 9골, 6골 넣고 있거든요. 잘 넣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커는 와히나 뭐 닐 모파이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둘 다 득점력이 별로기 때문에 각각 2골 뭐 보강하고 싶을 수도 있긴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 마르세유 이적 소리 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있었으니까 마르세유가 어떤 상황인지 정도만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희찬 선수가 그렇고요. 요즘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네. 새벽에 한국 선수들 얘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아까 양현준 선수 못 났다 얘기했고요. 네. 오현규 선수는 조금 아쉬운 게 오현규 선수가 이제 벨기에 컵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벨기에 컵이라고 하거든요. 컵 대회. 코리아 컵 같은 거네. 코리아 컵. 네네. 네. 벨기에 컵은 오현규 선수가 지금 선발로 뛰고 있어서 간만에 그 리그 주전인 오로코다레 주전으로 나오고 있네. 네, 장신 공격수 골 잘 넣는. 네. 오로코다레가 아니고 이제 오현규가 주전으로 뛰는데 이번 경기 아쉽게도 오현규가 득점을 하지 못했다. 60 몇 분인가 교체가 됐고요. 네. 대신 들어간 오로코다레가 골을 넣어서 약간 좀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게 됐습니다. 팀은 결과적으로는 역전승을 거뒀고요. 네. 오히려 오현규 선수한테만 안 좋은 상황이 됐네요. 네. 근데 오현규 선수는 사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경기량 득점률이 좋아요. 왜냐면 그쵸? 리그에서 다 교체로만 뛰면서 골을 넣은 거기 네. 때문에 경기당 득점률은 좋습니다. 다만 최근에 골을 못 넣으면 돼가지고 다시 골이 좀 터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민수 선수가 뛰었어요. 네, 지루나에서 네. 크고 있는 선수죠. 스페인 지로나의 06년생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고3 나이에 스페인 유학을 일찍 가서 뛰고 있는 지로나의 김민수 선수는 역시 코파델레이였는데 그렇죠. 김민수를 비롯해서 이제 이 미첼 감독이 코파라고 해서 뭐 전면 2군 이렇게 안 하거든요. 스투아니, 데일리 블린트, 뭐 아르나우트 단주마 이런 제가 아는 선수들이 선발로 꽤 나왔어요. 근데 이제 0대0으로 비기어가지고 승부차이 끝에 탈락했습니다. 사부 팀이랑. 근데 원래 그 팀은 뭐 최근에 조금 뭐 득점력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작년에 있었던 도우비크 나오고 난 뒤로 올 시즌 내내 약간 스트라이커에 문제가 있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게 스투아니도 교체로 나올 때나 골을 넣지 선발로 그렇죠. 또 너 나이가 많아요. 나이도 많고 지금 스트라이커 좀 보강이 안 된 게 좀 크게 느껴져서 약간 도깨비 같은 뭐 그 팀이 되기도 하고 좀 경기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사부리그한테 그렇게 패해서 무승부로 탈락을 한 게 이상하진 않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민 선수는 코파델레이에서만 역시 주전으로 뛰고 있어서 1군에서 선발로 2경기, 뭐 라리가랑 챔피언스 교체로만 나왔고요. 또 한국 선수 간밤에 누가 있었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승호 버밍엄에서 선발로 나왔고요. 본인은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팀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버밍엄 지금 몇인가요? 버밍엄이 완전 선두는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후스코어드에서 남았는데 3부씩이나 서비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네요. 바로 볼 수 있죠. 버밍엄 3위입니다. 3위네요. 네. 1위 위컴비, 2위 렉섬, 3위 렉섬. 버밍엄. 야 렉섬은 참 대단하네요. 저러면 한 3연속, 2연속 건가요? 승격이요? 승격이요? 네. 5부부터 올라가고 있지 지금? 그럴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3연속이 되겠죠. 3연속이네요. 지금도 라이언 레이놀즈 걔네들이 구단 주겠지? 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뭐 받겠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제는 감당을 못 하겠는데, 그죠? 컨소시엄을 더 모아가지고 투자자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한번 2부 올라갈 때는 확 모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랑 그 다른 배우 한 명이랑 그 2명이 사비로 되겠어 이게? 네.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웰컴 투 렉섬 지금도 하고 있나?
완전 놀랐겠는데. 그런 걸로 값주가? 그러게요. 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2부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맨날 만난다고요. 그렇죠. 예, 룬이랑 필드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라이언 레이놀즈를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루디는 지금 경질될 것 같아서. 다른 챔피언십 팀 취직하겠지. 패턴이 그렇잖아. 챔피언십 2개를 말아먹고 또 취직을 하나요? 버밍엄도 사실상 루니가 맡은 기간에 반대를 못해가지고 떨어진 게 좀 크거든요. 지금은 좀 플리머스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이러면 한국 선수들 새벽에 경기한 선수들은 대충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령호 선수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설영호 선수. 네, 뭐 팀은 그냥 이겼고 근데 거기는 뭐 이기는 압도적이니까요. 게 워낙 일상사라서. 네. 자, 이렇게 한국 선수들 얘기해봤고요. 채팅에 버밍엄 승격하겠나? 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아직 가능성 있죠. 렉섬과 승점 1점 차 그리고 위컨비언도 승점 2점 차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밍엄까지 경기 수도 덜했네요. 네, 경기도 덜했고. 렉섬이 2경기를 더 했네요. 네. 버밍엄보다. 그리고 버밍엄이 위컨비보다 한 경기 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밍엄이 경기를 제일 적게 해서 선두권 중에서는 그렇죠. 제일 앞서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선수들 얘기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어제 저녁으로 시계를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챔 2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울산이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네, 5연패를 마치고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 원정이었네요. 어떤 경기였습니까? 상하이 선화와 ACL 6차전 리그 페이지 6차전 경기였고요. 여기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2024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경기 다음 남은 두 경기는 내년 2월인가요? 네, 2월이에요. 네, 내년 2월로 예정이 돼 있고 울산이 참 리그 빼고는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죠. 코리아컵에서도 포항한테 역전패해서 우승 놓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사실상 16강 진출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승리를 거두면서 약간의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우의 수를 여러 번 따져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장밋빛 뭐 정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1승을 하면서 조금 희망은 살려놨습니다. 1승 했다 약간 굴욕은 피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여전히 득실차는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좀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술적으로, 킹술적으로 네, 엄연히 존재하는 생존 확률. 왜냐면 울산이 12팀 중에서 11위, 1승 5패지만 이번 시즌 개편되는 아챔은 팀 수가 줄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아시아 12팀 중에서 8위 안에만 들면 신중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네 팀. 네, 내 팀은 떨거지에 지금 들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이 첫 승간 승점 3점, 8위 부리람이 승점 8점. 네. 그러니까 킹술적으로 울산이 2승하고 9점을 딴 상태에서 8, 9, 10위 세 팀이 모두 2패를 하면 맞습니다. 가능은 하다. 8, 9, 10. 네. 근데 일단은 좀 맞물린 팀들이 있습니다. 보면 부리람 같은 경우가 울산과 경기가 있고 또 광주와 경기가 있습니다. 아하. 광주 제발 해줘. 네, 광주 해줘를 좀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울산이 나머지 한 경기가 산둥 타이šan이거든요. 이거 좋네. 네, 산둥 타이šan이 이제 최강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산둥인데 산둥을 상대로 이기고 산둥도 또 광주가 붙습니다. 광주. 네. 그러니까 이 광주 해줘. 부리람과 산둥 모두 광주와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K리그 우리 민족끼리 우리 리그끼리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영호남 대통합. 네. 아무튼 그러니까 요약하면 제가 8, 9, 12 세 팀이 모두 2패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불가능한 확률에 가깝지만 사실은 울산의 2승은 곧 부리람과 산둥 타이šan의 1패와 같은 거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더 높은 확률로 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6위에 위치해 있는 승점 8점인 조르 다룰 탁짐도 마지막 경기가 포항전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부여를 많이 하시네요. 역시 이 관계를 봤을 때 포항한테 조금 바라야 되는 승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항이. 뭐 굳이 말하면 이렇게도 해요. 제가 8위까지 말했지만 울산이 산성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이제 5위는 넘어갔다 치고 6위 이하기 때문에 6, 7, 8, 9, 10 5팀 중에 그렇죠.
두 팀만 2패를 해주면 돼. 네. 아니 맞나? 응? 맞죠, 맞아요. 맞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두 팀만 2패를 두 해주면 된다. 팀만 2전 전패를 해주고 네. 울산이 2전 전승하면 돼.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정말 킹스적으로. 킹웨스로 네, 킹웨스로. 네. 막 돌려보고 있는데 쉽진 않긴 하네요. 예, 네. 일단 다섯 팀이 다 져야 된다는 그런 가정 자체가. 네. 그래도 울산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 팀들은 다 이기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울산은 2승 다 해야 되는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킹웨스를 먼저 얘기했는데 경기 내용을 얘기를 해야겠죠? 네.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 23분에 브라질 스트라이커 안드레 루이스한테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좀 내줬는데 울산은 좀 후반전부터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후반 13분에 페널티킥을 좀 얻어냈습니다. 네. 야구가 상하이 수비수와 백패스를 페널티 지역 안에서 가로채려는 과정에서 골키퍼가 충돌해서 넘어졌고 주심은 그대로 페널티킥 선언했습니다. 야구가 또 키커로 나와서 골을 넣었고 그리고 후반 21분에 센터백 강민우 선수 06년생 울산이 기대하는 이 선수는 제가 예전에 현대고 시절부터 좀 이름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강민우 네. 간판 유망주고 네, 이번 시즌 워낙- 경기도 뛰었죠. 네, 네. 워낙 유명하니까 이 선수가 굉장히 그 코너킥을 방아 찍는 헤더로 꽂아 넣으면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렇게 울산이 좀 승리를 했고 막판에 계속 상하이가 공격을 했는데 역시 16년 만에 나온 골키퍼 MVP 조현우 선수가 내가 MVP다라는 선방을 좀 보여주면서 한 골차리들을 끝까지 좀 지켜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이날 세이브만 7개였어요. 네, 역시 조현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이 승리를 했고요. 강민 선수 보니까 좀 약간 리틀 김민재 같은 그런 외모적으로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잘 커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강민우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최근에 국가대표팀이 그 전지훈련을 스페인으로 갔다 온 걸로 알거든요. 네. 네,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마르베야 좋은데 갔네요. 부럽다 부러워. 전지훈련을 했는데 강민우 안 갔나 이때? 제가 간 걸로 아는데 강민우 갔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윤도영 그 양민혁 세대예요. 네. 근데 저 06년이니까. 네, 이 세대에서 나 많이 못 갔습니다. 왜냐면 그 각 팀들이 네. 준프로로 쓰고 있는 유망주들이 이번 시즌 좀 많다 보니까 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잔류가 확정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이 마르베야 4개국 친선 대회 명단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윤도영은 대전이 못 보내준다. 그렇죠. 이게 된 거죠. 우리 팀이 엄연한 전력이다. 얘는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얘가 있어야 우리가 잔류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근데 아무튼 마르베야로 팀이 출발하기 전에 대전이 잔류를 확정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윤도현을 끼워놓고 있던 일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르베야 멤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주요 준프로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베야에 간 한국 U19 대표팀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선수가 강민우였다고 합니다. 네. 스카우터들이 많이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무산될 뻔하고 그랬어요. 마르베야 스페인 남부인가? 네, 남부입니다. 저쪽에 그 홍수 났잖아요. 발렌시아 쪽에. 네, 발렌시아 쪽에. 네, 발렌시아 어머니 봤을 때는 약간 동부에 가까워서. 아니, 발렌시아 쪽 홍수 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스페인이 이제 분위기 뒤숭숭해서 자체가, 네, 분위기 그래가지고 이거 그렇죠. 취소될 뻔하고 좀 애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했는데 스카우트들이 많이 모이는 대회란 말이죠. 한국, 덴마크, 미국, 레바논이 모이는 그런 네. 대회 아닌데 한국, 덴마크, 미국 등이 모여서 하는 대회인데 예. 한국 일단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굉장히 유망주들이 좋은 유망주들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도 그렇고 이제는 네, 스카우트들이 많이 주목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각 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준프로에 있긴 하지만 잘 안 쓴 선수들 위주로 몇몇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강민우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르고 공 잘 차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센터백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하는 게 김민재 이후에 어떤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얘는 빠르고 공도 잘 찬데 한국 선수들은 주로 양발을 쓴대 뭐 이러면서 많이들 각광을 받는 건데 강민우 선수가 좀 굉장히 빨라요. 센터백인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좀 유럽에서도 좀 주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강민우 얘기는 나와서 생각난 김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뭐 잘 커주면 굉장히 또 대표팀에서 볼 수 있겠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얘기 거의 다 마무리한 가운데